1751년 겨울 조선의 심장 창경궁은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왕의 며느리가 죽어 차가운 시신으로 누워있던 그 밤 모두가 숨죽여 슬퍼하던 빈전, 바로 옆방에서 차마 믿기 힘든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상주였던 60세의 국왕 영조가 며느리의 시신을 지키던 시녀와 눈이 맞아버린 것입니다. 시신의 냉기와 노왕의 광기 어린 욕정이 공존했던 그날 밤, 이 비극적인 로맨스는 결국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이는 조선 최대의 폐륜으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그 여인은 누구였길래 성군이라 불리던 영조를 이토록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가장 잔인하게 처단한 여인 수계문 씨의 소름 돋는 악행과 그 최후를 파헤쳐 봅니다. 야사와 후대 기록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영조가 빈소 옆방에서 문 씨라는 시녀와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고요. 곡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옆에서 말입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신이 누워있는 공간과 한 벽 사이를 두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궁녀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조는 즉위 초 스스로를 가장 엄격하게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후궁 출입조차 기록으로 남기며 검소와 자기 절제로 유명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신과 늙은 왕의 뜨거운 욕망이 한 공간에 공존하던 그 밤, 유교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조는 며느리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문 씨를 승은상궁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도덕의 화신으로 불리던 성군 영조가 순식간에 욕망의 노예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감히 왕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왕이 스스로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렸는데 누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이 도덕의 기준이었고 왕의 행동이 백성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가장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궁궐 전체가 침묵 속에 얼어붙었고 그 침묵 속에서 천한 시녀 문 씨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왕의 여자가 되어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조는 죽은 며느리 현빈 조 씨가 살던 처소를 그대로 문 씨에게 내주었습니다. 궁중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죽어나간 자리에 그 몸종을 앉힌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방을 하나 내준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며느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었고 왕실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궁 안의 모든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가장 가까이서 체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18세였던 사도세자입니다. 형수의 죽음을 애도하러 온 그는 아버지의 행동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세자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형수 현빈 조 씨는 세자에게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왕실의 어른이자 존경받는 분이었죠. 그런 분을 모시던 시녀를, 그것도 장례식 기간에 아버지가 품에 안았다는 사실은 세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사도 세자는 아버지의 말투와 걸음걸이까지 따라하던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성인으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영조는 백성을 사랑하고 도덕을 중시하며 예법을 지키는 왕이었습니다. 적어도 세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붕괴였습니다. 도덕의 화신이라던 아버지가 이런 존재였나? 세자의 머릿속에서 존경심은 순식간에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를 성인으로 여기며 자라온 세자에게 이 사건은 거대한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세자는 그날부터 아버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군이 아니라 위선자로, 도덕의 화신이 아니라 욕망의 눈먼 노인으로 말입니다. 이 징후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훗날 사도세자가 통제력을 잃어가며 칼을 휘두르고 궁녀들을 해치며 결국 뒤주에 갇혀 죽게 되는 그 비극의 뿌리가 바로 이 순간에 있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18세 청년은
영조는 그날부터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무너짐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한낱 시녀였던 문씨,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문씨는 다른 후궁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노론에도 속하지 않았고 소론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과도 연결되지 않은 완전히 고립된 후궁이었죠. 이게 바로 영조가 그녀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당시 영조는 즉위 과정에서부터 정통성 시비에 시달렸고 평생 수많은 역모 사건을 겪으며 의심으로 왕위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왕을 압박했고 소론 대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조는 항상 외로웠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정치적 부담 없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문씨였던 겁니다. 영조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욕망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경계심이다. 문씨는 영조의 이런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사랑받는 후궁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승은을 입은 지 얼마 안 돼 천한 시녀에서 이품숙의 문씨로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계급의 사다리를 무섭게 올라섰습니다. 문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빠 문성국과 결탁하여 궁궐 안에 거대한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성국은 궁궐의 하급 관리인 별감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이들을 인간 CCTV처럼 활용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휴대폰 위치 추적에 메신저 감청까지 당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세자의 일거수일투족,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 세자가 오늘 한숨을 몇 번 쉬었는지까지 모두 영조에게 보고됐습니다. 세자가 밤마다 아바마마를 저주한답니다. 세자가 반역을 꿈꾼답니다. 문씨는 사실을 10배로 부풀려 왕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세자가 술을 마시면 세자가 주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습니다라고 보고했고 세자가 책을 읽으면 세자가 역모를 계획하는 책을 읽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세자가 무엇을 하든 문씨의 입을 거치면 모두 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문씨의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씨는 세자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늘 전하의 건강을 걱정해서라는 말로 칼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조는 문씨가 자신을 위해 충성을 다한다고 착각했고 세자에 대한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조는 평생 의심으로 왕위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역모 사건을 겪으며 항상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죠. 그런 그에게 문씨의 말은 독약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점점 아들을 괴물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왕위를 노리는 적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문씨는 영조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영조는 평소 불길한 말을 들으면 물로 귀를 씻고 그 물을 버린 뒤에야 길을 나서는 결벽진이 있었습니다. 문씨는 이를 이용해 영조가 기분이 좋을 때만 골라 사도 세자의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전하의 귀를 더럽히게 되어 송구하오나 라며 영조의 결벽증을 자극해 세자를 더러운 존재로 낙인 찍게 만들었습니다. 문씨의 이간질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과 궁중 증언에 따르면 영조는 그녀가 세자에 대한 나쁜 소식을 전하면 기괴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귀를 씻고 그 물을 세자가 있는 쪽으로 버렸습니다.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는 의미의 모욕적인 퍼포먼스였죠. 이 장면은 분노 표출이 아니라 나는 이 아들을 버렸다는 왕의 공개 선언이었습니다. 왕이 세자를 향해 공개적으로 보이는 경멸의 표시였고 궁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세자의 위신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궁녀들과 내관들까지 세자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다는 신호였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문씨가 세자만 괴롭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세자의 친어머니 윗어른인 영빈 이 씨에게까지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신분이 함 아래인 후궁이 왕의 어머니나 다름없는 영빈에게 대드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 질서가 엄격했습니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라도 왕의 정비나 선왕의 후궁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 씨는 그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영빈 이 씨에게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대비가 직접 나서서 문 씨에게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후궁의 총애가 식기 마련입니다. 왕실 어른이 직접 벌을 내렸으니까요. 그런데 영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영조의 총애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조는 문 씨를 더 감싸고 돌았습니다. 문 씨가 회초리를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영조는 대비에게 불만을 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궁 안의 모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왕실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것을요. 문 씨는 단순히 왕의 사랑을 받는 후궁이 아니라 궁궐의 실권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번 입을 열면 사람의 목숨이 달렸고 그녀가 눈짓 한 번 하면 세력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를 완전히 제거하고 자신의 자식을 왕위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죠. 문 씨는 2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화령옹주와 화길옹주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자는 왕위를 계승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딸이라도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문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야사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문 씨가 임신한 척 배를 부풀리고 다니다가 출산 시기에 맞춰 민가의 아이를 몰래 들여와 가짜 왕자를 만들려 했다고 합니다. 태중 유치 천륜을 속여 가짜 왕자를 만들려 한 희대의 사기극이었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조작한다는 것은 종묘사직을 뒤흔드는 역모와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조선은 혈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왕의 정통성은 혈통에서 나왔고 그 혈통은 하늘이 내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문 씨는 그 신성한 혈통을 가짜로 만들려 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왕을 속이는 게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이 의혹이 발각되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여인은 나라를 망칠 요물이다. 영의정, 이용성을 비롯한 대신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씨를 당장 궁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대신들은 연명으로 상소를 올렸습니다. 문 씨의 죄상을 낱낱이 열거하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조정회의는 연일 문 씨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영조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영조는 오히려 대신들을 질책했습니다. 문 씨를 감싸고던 겁니다. 사랑에 눈먼 늙은 왕은 자신의 여자가 종묘사직을 농락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조선 조정은 완전히 둘로 쪼개졌습니다. 문씨 편과 세자 편으로 말입니다. 궁궐 안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밖으로는 표면상 평화로운 척했지만 안으로는 전쟁터였습니다.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고발할지, 누가 다음 희생양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자는 점점 고립되어 갔고 문 씨의 권력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세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제거되었습니다. 세자를 지지하던 신하들은 좌천되거나 유배를 갔고 세자를 보필하던 궁녀들은 쫓겨났습니다. 세자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적이 되었고 신하들은 등을 돌렸으며 주변 사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세자의 정신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며느리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영조의 욕망은 이제 조선왕실 전체를 집어키고 있었습니다. 1762년 여름 조선 궁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지 8일째 되던 날 마침내 뒤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세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조선의 세자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뒤주 속에서 굶어 죽은 겁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시신을 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최후는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며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영조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을 뿐이다. 문 씨는 이 광경을 궁궐 어딘가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에게 이 순간은 승리였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계산이
마침내 결과를 낳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11세 소년의 기억력을요. 세손사는 할아버지 영조 앞에서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소년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고 귀주를 둘러싼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특히 문 씨의 차가운 눈빛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소년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굴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날부터 소년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영특하고 착한 새손으로 살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준비하는 사냥꾼이 되어갔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죽였는지, 누가 그 과정에서 방조했는지, 누가 뒤에서 조종했는지 모두 기억했습니다. 정조는 24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문 씨와 그 일파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효심 깊고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인 척 연기했습니다. 문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년은 책을 읽으며 제왕학을 배웠고 활을 쏘며 인내를 배웠으며 신하들과 대화하며 정치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적의 방심은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문 씨는 세손 정조를 무해한 아이로 착각했고 그 착각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716년이 되었습니다. 영조가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군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영조의 마지막은 쓸쓸했습니다. 문 씨는 영조의 임종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미 영조의 총애도 시들해진 상태였고 늙은 후궁은 궁궐 구석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궁궐을 호령하던 권력자가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늙은 여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조가 눈을 감는 순간 문 씨는 자신의 운명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왕은 정조였으니까요. 24년 전 뒤주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소년이 이제 조선의 왕이 된 겁니다. 문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급히 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을 찾아가 용서를 빌어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조는 즉위식을 마치고 첫 조치를 취했습니다. 즉위 20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조정회의가 열렸고 대신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어제까지 문 씨 편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정조의 칼날이 누구를 향할지 아무도 몰랐고 공포가 조정을 지배했습니다. 정조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문 씨를 정임수기에서 천안 궁녀로 강등시켰습니다. 이제 그녀를 부는 호칭은 문녀, 단 이것뿐이었습니다. 후궁의 예우는 완전히 박탈되었고 그녀가 살던 초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한때 죽은 현빈 조 씨의 초소를 차지하며 권력을 과시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궁궐 구석 허름한 방에 갇혀야 했습니다. 문 씨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전하, 제발 이 늙은 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정조는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부자간의 천륜을 끊은 자에게 무슨 자비가 있겠는가. 정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문 씨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조는 승정원에 명령했습니다. 문 씨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여 교지로 반포하라. 며칠 후 장문의 교지가 작성되었습니다. 교지의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성실치 못한 몸으로 선왕을 홀려 부자 사이를 이간질하고 종묘 사직을 위태롭게 한 요물이다. 궁궐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자를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교지는 전국 8도에 반포되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백성이 문 씨의 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양의 저잣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교지를 읽으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오갔습니다. 문 씨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악녀로 기록되는 치욕을 당한 겁니다. 정조의 복수는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 씨의 오빠 문성국이 다음 표적이었습니다. 한때 궁궐의 권력자로 별감들을 부리며 정보망을 구축했던 그 남자는 이제 노비가 되었습니다. 평생 사람을 부리던 그가
이제 사람에게 불임을 당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사도세자를 감시하던 그 별감들이 이제는 문성국을 감시했습니다. 동생의 치맛바람으로 얻은 권력은 그 치맛자락이 찢어지는 순간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문성국은 궁궐에서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문 씨의 어머니는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당시 80세가 넘은 노파였지만 정조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먼 길을 늙은 몸으로 견뎌야 했고 그곳에 도착한 노파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문 씨 일가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문 씨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았습니다. 한때 문 씨에게 빌부터 권력을 누리던 관료들은 하루아침에 귀양을 갖고 문 씨를 따르던 궁녀들은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정조는 철저했습니다. 문 씨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조는 문 씨가 낳은 딸들에게는 단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화기롱주의 가문을 보살폈고 홀넘은 화령옹주에게는 고모로서의 예우를 다했습니다. 정조는 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어미에게 있고 아이들은 죄가 없다. 옹주들은 과인의 고모이시니 마땅히 예우해야 한다. 이 결정에 조정의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복수는 정확했지만 자비는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폭군이 아니라 법과 도리로 다스리는 성군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정조를 칭송했습니다. 진정한 성군이시다. 심지어 화령옹주는 정조를 찾아와 무릎 꿇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조는 화령옹주를 일세우며 말했습니다. 고모께서는 죄가 없으시니 편히 지내십시오. 1776년 8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문 씨 앞에 사약 사발이 놓였습니다. 한때 60세 왕의 마음을 훔쳐 궁궐을 호령하던 여인의 최후였습니다. 문 씨는 사약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1751년 겨울 현빈 조 씨의 빈소 옆에서 영조와 눈이 마주치던 그 순간일까요? 승은을 입어 천안 시녀에서 정품 수기로 올라서던 그 황홀한 날일까요? 아니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던 그날 승리의 미소를 지었던 그 순간일까요? 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약을 입에 댔습니다. 정조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은 나의 증오가 아니라 당신이 무너뜨린 조선의 법도다. 독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몇 분 후 문 씨는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궁 밖으로 옮겨져 초라하게 묻혔습니다. 왕실의 예법도 후궁의 예우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죄인의 시신일 뿐이었습니다. 정조는 문 씨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조용히 물러났고 정조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인제야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시네요.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4년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11세 소년이었습니다. 뒤주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력한 아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초상화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초상화 속 사도세자는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평생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며 아버지의 무덤을 옮겼고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역적의 아들을 어찌 높일 수 있습니까? 노론 대신들은 극렬히 반대했고 정조는 매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왕위에 올라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정조는 험마다 혼자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아버지의 명예는 끝내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조가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고통이었습니다. 문 씨를 죽인다고 해서 문 씨 일가를 멸문시킨다고 해서 24년의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영조의 욕망은 한 가문만 파괴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미래 세 세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욕망을 나라를 위한 경계심이라 착각했고, 문씨는 그 착각을 이용해 권력을 쥐었으며, 사도세자는 그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한 왕의 욕망은 밤 하나로 끝났지만 그 대가는 조선의 다음 세대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세 개의 왕위, 세 개의 비극, 그리고 끝나지 않은 고통. 이것이 1751년 겨울 창경궁 빈전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끝입니다. 권력자의 한순간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파멸시키는지, 욕망이 도덕을 이길 때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지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짧았고 그 대가는 조선의 역사를 피로 적실 만큼 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처음 마주하는 생소한 이야기였을지,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이야기였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짧은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역사의 숨은 가치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마음을 보태주시고, 구독으로 앞으로 계속될 더 흥미로운 역사 여정에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 역사가 남긴 기분 좋은 지혜가 여러분의 곁에 늘 머물기를 바랍니다.